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신경계 분류 계속 이어나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중추신경계를 배웠죠. 중추신경계에는 우리 뇌 그리고 척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까지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 말초신경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초신경계라는 거는 우리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져 나오거나 아니면 멀리서부터 들어와서 중추신경계로 들어오는 두 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로 나눠진다. 일단 감각신경계부터 보시면, 자, 얘는 우리 신체 각 부위로부터 감각기 정보를 받아서 중추로 전달을 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각신경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끝으로 여기를 만져요. 그러면 이 감각 정보가 손끝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감각기 정보를 받아서 이 중추, 뇌 척수로 전달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감각신경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운동신경계. 이 운동신경계는 중추에서부터 나와서, 뇌 척수로부터 나와서 신체 각 부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신경계를 운동신경계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 감각신경계는 뇌랑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이고, 이 운동신경계는 뇌와 척수로부터 나와서 신체 부위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신경계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심성, 원심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구심성이라는 거는 중심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중추, 뇌 척수로 가까워지는 그런 구심성 신경, 그죠? 이거를 감각신경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가운데, 중간에서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거를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계를 원심성 신경이라고 한다. 자, 아시겠죠? 약간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감각신경계는 여기 기억이죠. 그리고 여기 구심성, 기억입니다. 그죠? 여기 운동신경계는 이응, 원심성도 이응. 그죠? 이렇게 대응시켜도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계와 운동신경계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운동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이 된다.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감각 운동신경계의 인체 운동 반응 조절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감각 자극, 우리 몸으로 어떤 감각 자극이 들어오겠죠. 그 감각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이 운동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과정,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자, 이 사람이 지금 발 부분에 불을 가까이 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뜨거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뜨겁다는 정보, 요거를 이 감각 수용기, 발에 있는 감각 수용기가 이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극이 이제 감각신경계, 그죠?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한다. 그죠? 요 정보를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 중추로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척수에서 이 감각 자극, 요거를 해석을 해서 어떤 반응을 내려야 될지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결정한 정보를 이번에는 운동신경을 따라서, 그죠? 네 번째, 운동 뉴런으로 운동 자극이 전달되겠죠. 이렇게 쭉 전달이 돼서 마지막에 요 근육으로, 그죠? 운동 자극이 근섬유. 근섬유라는 거는 그냥 근육세포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운동 자극이 근육세포에 전달돼서 얘가 운동 반응이 일어나겠죠. 뜨거우니까 발을 떼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감각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신경을 따라서 중추신경계로 간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이 정보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그 명령이 운동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근육에 전달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이 인체 운동 반응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신경계,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운동신경계 중에서
체성신경계부터 한번 볼게요. 체성신경계는 자, 골격근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었죠. 수의적인 신경 조절을 한다. 그렇죠? 수의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수의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골격근, 이거는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 뭐 2두, 3두 이런 근육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수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는 골격근을 조절한다. 자, 근데 단일신경섬유라고 되어 있어요. 단일신경섬유로 골격근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뒤에 나오는 이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자, 중추에서 작용기관까지 2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율신경계인데, 자, 여기 신경절이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2개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 신경절을 기준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으로 나눠져 있죠. 하지만 이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이 작용기관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신경섬유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축삭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세틸콜린을 분비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 신경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아시겠죠? 체성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적 구조를 지배를 한다고 합니다. 불수의적이라는 거는 수의적의 반대죠. 우리가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심장근, 이건 심장에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심장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내장, 우리의 내장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리고 분비샘, 뭐 우리의 땀샘 아니면 침샘, 이런 분비샘도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평활근이라는 거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요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랑 심장에 있는 심장근, 얘네들은 어떤 무늬가 있어요. 가로 무늬가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내장에도 근육이 있는데 이 내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없이 평평하다. 그래서 내장 근육을 우리가 평활근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이런 불수의적 구조를 지배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중추에서 작용기관까지 2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신경절 이전 뉴런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로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의 그림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자, 여기도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그죠? 이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성신경과 마찬가지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씁니다. 그죠? 아까 체성신경계도 아세틸콜린이었죠. 이 부교감신경도 아세틸콜린이다. 자, 하지만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쓴다. 자, 아시겠죠?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그리고 체성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체성신경,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쓴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자율신경계를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교감신경은 우리가 흥분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다. 흥분했다, 아니면 화가 났다, 또는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산에 올라가서 곰을 만났을 때, 곰이랑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싸우거나,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튀어야겠죠. 싸우거나 튀거나, 뭐 흥분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우리 운동 생리학이니까 운동을 할 때, 자, 이때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자,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약간 안정되어 있는 상태일 때, 그죠? 졸리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잘 때, 이럴 때 부교감신경.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강아지 두 마리가 뭐 한 놈은 싸우려고 하고 한 놈은 도망가려고 하고, 이럴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거고, 이렇게 강아지가 잘 때,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겠죠. 자, 이런 느낌 잡고 가시고, 자,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심박수가 일단 증가를 하겠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아니 화가 났을 때 심박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흥분을 하면 혈압이 오르죠. 우리가 뒷목을 잡고 이렇게 혈압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혈압이 오르고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자, 기관지라는 거는 우리 목 부분에 있는 호흡기관이죠. 그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흥분했어.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씩씩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호흡을 많이 들이마시고 내쉬게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기관지가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호흡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소화와 배설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나머지들은 다 뭔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억제가 된다고 하죠. 자, 이런 건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자, 소화 배설은 억제가 된다. 그죠? 우리가 뭔가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이러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죠? 소화가 억제된다. 그리고 배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줌 누는 거.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이 배설 작용까지 억제가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부교감신경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교감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했죠. 근데 요게 많긴 합니다만, 뭐 에피네프린, 얘도 비슷한 친구예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요거는 영국식으로 하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분출한다. 그렇죠? 이 에피네프린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쓴다는 거고, 자, 부교감신경계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활성화된다고 그랬고, 자, 얘랑 반대죠. 심박수가 감소하고 혈압은 감소하고 기관지도 수축되고, 하지만 소화와 배설은 촉진된다. 그죠?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소화가 잘 되고요. 소변 보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자, 애기들이 언제 오줌을 쌉니까? 애기들이 잠을 잘 때 오줌을 싸죠. 잠을 잘 때,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을 때 이 배설이 촉진된다. 그죠? 그럼 요거랑 반대다 하고 외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느낌을 잡으시고, 그리고 부교감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그죠? 얘는 체성신경계랑 똑같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효과에 대한 표를 적어놨어요. 그죠? 요게 다가 아니라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했죠? 흥분. 그죠? 흥분. 또 화. 아니면 운동. 그죠? 운동. 아니면 곰을 만났을 때 뭐 싸우거나 도망간다. 그죠? 뭐 빤스런 이렇게 할까요? 빤스런. 이럴 때 활성화되는 거고요. 이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 그리고 전에 얘기했었죠. 뭐 잠잘 때나
아니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그런 느낌. 몰디브 이런 느낌이다. 그죠? 요걸 딱 잡고 요걸 보시면 이게 외울 게 아니라 이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우는 게 아니다. 자, 이해를 해봅시다. 심장 같은 경우는 자, 심박수 화날 때 증가를 한다 했죠. 그리고 심장 수축력도 증가를 합니다. 콩닥콩닥 뛰죠. 자, 요거는 반대다. 감소한다. 됐고, 그리고 호흡계. 일단 아까 기관지가 이완한다고 했죠. 호흡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기관지가 이완을 한다. 얘는 기관지 수축이죠. 그리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호흡수도 증가를 하고요. 호흡하는 횟수 증가를 하고, 가스 교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호흡수랑 거의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가를 한다. 자, 그리고 점액 분비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액이라는 거는 우리 호흡계에서 약간 호흡계에 붙어서 끈적거리는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호흡계에 이런 점액들이 많이 분비가 돼 있으면 어떨까요?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은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이런 점액 분비가 억제가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길을 넓힌다는 거죠. 자, 얘는 반대로 이 점액 분비가 자극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기관지는 수축, 호흡수랑 가스 교환율도 감소를 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소화계도 보시면, 자, 교감신경 흥분하고 화나고 긴장되고 하면 소화가 억제된다. 자, 부교감은 안정되니까 소화가 촉진된다. 그죠? 자, 방광은 우리가 오줌을 보관하고 있는 주머니예요. 그죠? 방광이 수축을 한다는 거는 이 오줌을 배설한다는 거죠. 그죠? 배설. 그래서 수축을 하면 배설이 촉진된다. 그죠? 자, 반대로 방광이 이완한다는 거는 배설이 억제된다. 자, 아시겠죠? 우리가 애기들이 언제 오줌을 싼다? 잘 때 안정된 상태에서 이 오줌을 싸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일 때 이 방광이 수축을 한다. 얘는 반대죠. 자,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럴 때 흥분하고 놀라면 동공이 커진다. 동공이 이완한다. 그죠? 얘는 동공이 수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동시에 볼게요. 자, 우리 간에 글리코겐이 들어있다. 전에 배웠어요.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모여있는 덩어리라 했죠. 그죠? 그리고 지방세포에 지방이 저장돼 있죠.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감신경,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야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에너지로 이용을 하려면 이 지방산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장에서. 그래서 이런 글리코겐 분해, 지방 분해가 촉진되면서 이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이 유리된다, 자유로워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과 지방산이 돌아다니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그게 이 교감신경의 효과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한 작용은 크게 없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부신속질, 요거는 아직 안 배웠을 텐데, 자, 얘는 우리가 5장에서 배울 겁니다. 호르몬 배울 때 호르몬은 내분비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신속질도 그런 내분비계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자, 이거 아까 봤었죠? 이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죠? 요렇게 얘네들이 부신속질에서 분비가 된다. 그죠? 교감신경이니까 외울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대부분의 혈관이 수축을 해요. 자,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골격근의 혈관은 확장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요런 상황, 운동하고 빤스런하고 요런 상황에서는 골격근이 중요하겠죠. 골격근이 일을 많이 하겠죠. 자, 근데 이 혈관, 혈액이 흐르는 곳이죠. 혈액은 우리의 산소 그리고 영양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골격근의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증가를 한다. 그죠?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우리 산소랑 영양분을 근육에다가 많이 공급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된다는 거고, 자,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양은 한정돼 있죠. 근데 골격근에다가 이 혈액을 몰빵해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혈관들은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내장에 들어있는 혈관이라던가 이런 혈관들은 다 수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의 효과로는 혈관이 수축을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골격근, 여기는 혈관이 확장하면서 혈류량도 증가를 한다. 자, 아시겠죠? 자, 근데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이 혈관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한정돼 있어요. 침샘이라던가 외부 생식기라던가 이런 곳에 혈관이 이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의 효과로는 혈관이 수축된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효과로는 이런 혈관들이 이완된다. 하지만 침샘이랑 외부 생식기 정도 한정된다 그랬고, 이 교감신경일 때는 대부분 수축을 하지만 골격근 같은 경우는 혈관이 확장된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의 효과, 부교감신경의 효과 외우는 거 아니라 했죠. 요런 키워드, 요런 거를 느낌을 받으면서 잘 이해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죠. 자,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중추신경계 기관은, 자, 보기 보시면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된다 돼 있죠. 자, 여기서 답이 나오죠.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는 간뇌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간뇌시상, 간뇌시상하부 이렇게 입에 붙이라 했죠. 밑에도 복습차 이렇게 읽어보면, 자, 시상은 감각을 통합 조절한다 그랬죠. 저 감각을 이 시상에서 받아서 나머지 뇌의 각 부분으로 분배를 해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고, 자, 시상하부는 중요하다 그랬죠. 간뇌시상하부는 뭐다? 항상성의 중추다. 그죠? 이런 심박수와 심장 수축, 호흡, 소화, 체온, 식욕 이런 거, 이런 항상성, 항상성의 중추가 시상하부라 그랬죠. 잘 기억을 하시고 정답은 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교감신경계 활성은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자, 아니죠. 교감신경은 화나고 이런 거니까 심박수가 증가되죠. 자, 2번 수의적인 신경조절. 자, 수의적인 거는 우리 체성신경계라 했죠. 우리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이라던가 이런 수의적인 신경조절은 체성이다. 자율신경계는 불수의적인 거죠. 얘는 틀렸고, 자, 3번 심장근, 내분비선. 요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죠. 그리고 평활근을 자극한다. 얘는 맞죠? 우리 자율신경계의 역할, 이런 불수의적인 구조를 자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4번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자, 부교감신경은 이게 아니죠. 뭐죠? 아세틸콜린이다. 그죠? 부교감신경이랑 체성신경은 아세틸콜린. 그리고 교감신경이라고 했으면 맞겠죠. 교감신경은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한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거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제네요.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 했죠. 자율신경계. 얘는 우리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게 심장, 그리고 우리 소화 운동, 이런 거니까
이 항상성 조절에 중요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뭐가 활성화되면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된다. 자, 심박수랑 혈압이 오른다. 요거는 교감신경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4번. 얘도 자율신경계에 대한 문제네요.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심박수 증가. 자, 얘는 맞죠? 교감신경계. 자, 2번 소화기계 활동이 증가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긴장되고 화나고 이럴 때는 소화가 잘 안 되죠. 2번이 아니다. 자, 3번 골격근의 혈류량이 증가한다. 자, 얘는 맞죠. 우리 이럴 때는 근육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골격근으로 혈류량이 증가한다 라 그랬죠. 4번 호흡수 및 가스 교환율이 증가한다. 그죠? 교감신경계 활성화되면 이렇게 하니까 호흡수랑 가스 교환율이 증가한다. 그죠?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증가하는 방향이지만 억제되는 게 몇 개 있었죠. 그게 소화기계 활동, 그리고 배설, 오줌 누는 거 억제된다 그랬고, 이런 억제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5번. 얘도 자율신경계 문제네요. 자, 얘는 너무 쉬워가지고, 자, 자율신경계는 흥분성의 기억과 억제성의 니은으로 구분된다. 교감, 부교감이겠죠. 흥분성의 교감, 억제성의 부교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됐죠? 자, 6번.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손의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손의 기능이 뭐였죠? 손해는 우리 골격근 운동할 때 약간 도와준다 그랬고, 약간 미세한 조절 그런 걸 도와준다 그랬고, 또 우리가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데, 이 평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보시면 기억,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 역할. 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얘는 틀렸죠. 자, 골격근 운동 조절의 최종 단계는 누가 한다? 대뇌였죠. 대뇌. 최종 단계는 대뇌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자, 맞죠?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해서 어떤 수정도 하고 미세한 조정 같은 거를 이 손해가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니은은 맞고, 그리고 자, 느린 동작도 제가 말씀드렸죠. 느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아니라 기저핵, 그죠? 기저핵이라는 곳에서 느린 동작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한다 라고 했었고, 자, 디귿 고유 수용기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해서 동작을 수정한다. 자, 얘도 맞죠. 우리 고유 수용기, 예를 들어서 근육의 길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감지하고, 근육이 지금 얼마나 많은 힘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그런 정보를 활용하여 동작을 수정한다. 이것도 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뇌에서 보기의 기능을 모두 가진 영역. 자, 기억부터 골격근 기능의 조절, 니은 근긴장 유지. 자, 여기까지 보면 뭔가 손해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뇌줄기 있죠. 뇌간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디귿 리를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심혈관계와 호흡기의 기능 조절. 자, 소뇌에는 이런 기능 없죠. 우리 뇌간, 뇌줄기에서 특히 연수가 이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했죠. 연수에서 이런 심장, 그리고 호흡, 이런 기능 조절을 한다. 그리고 이 뇌간, 뇌줄기에서 이 의식 상태의 결정도 하죠. 각성을 한다든지, 수면한다든지, 이런 의식 상태의 결정도 뇌간, 뇌줄기가 한다. 그래서 요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종합해보면 정답은 4번, 뇌줄기. 요게 되겠죠. 자, 기억하시죠? 뇌줄기는 우리 중뇌, 뇌교, 연수. 여기 합쳐진 거라 했죠? 자, 잘 기억을 하시고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보기에서 제시된
감각 운동신경계의 인체 운동 반응 조절 과정을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요거 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요 순서를 나타내라 한 거죠. 순서. 자, 그래서 일단 어떤 감각 자극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에는 운동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감각 자극을 받아들이는 요 미음이 가장 먼저 나오겠죠. 미음. 그 다음에 이 감각 자극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걸 찾아보면 기억에 있죠. 이 자극이 감각 뉴런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된다. 그래서 다음은 기억이 되겠고, 이제 이 중추신경계에서 이 자극을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리을에 있네요. 중추신경계가 이 정보를 해석하고 운동 반응을 결정한다. 다음 리을이 되겠고, 이제 이 반응을 운동 뉴런을 통해서 전달하겠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운동 뉴런으로 이 자극을 전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디귿, 이 근섬유, 근육세포에 이 자극이 전달돼서 운동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이 과정은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경계의 분류, 기출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추신경계, 우리 뇌랑 척수, 여기서는 뇌가 중요하다 했죠. 뇌를 뭐 대뇌, 소뇌, 간뇌, 그리고 뇌줄기까지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배웠던 말초신경계도 뭐 감각신경계, 운동신경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죠. 운동신경계는 또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경 전달 물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죠? 체성신경계는 아세틸콜린, 또 교감신경계는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이라 했고, 부교감신경은 뭐였죠? 아세틸콜린이다. 그죠? 이런 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효과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경계 분류는 끝났지만 아직 신경 조절과 운동 단원이 끝나진 않았어요. 이 5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같은 경우는 신경계의 운동 기능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 딴 게 아니라 운동, 어떤 우리의 움직임을 이 신경계가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것과 다음 페이지에 나올 무의식적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의식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을 한다. 어떤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거죠. 하지만 무의식적 반사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뇌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의식적인 반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대뇌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판단하고 지각을 하고 요런 정신 활동은 요 대뇌에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의식적인 반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뇌를 거친다. 자, 요 과정을 잘 보시면 일단 이 감각 수용기에서 감각 자극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요 대뇌로 가게 되는데, 뭐 그때 척수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를 해놨죠. 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척수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 어쨌든 대뇌를 통해서 판단을 내려서 이 운동신경을 통해 이 효과기관, 이 운동 반응이 일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 기관에 이 자극이 전달이 된다. 요 과정으로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요 대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이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척수를 거치냐 안 거치냐, 요거는 우리 눈, 코, 입 있죠. 요건 우리 얼굴에 있잖아요. 요런 곳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굳이 척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 있으니까 척수를 갔다가 올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대뇌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척수를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팔, 다리는 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척수를 거쳐서 이렇게 대뇌로 전달이 된다.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뇌를 거친다는 거. 그렇죠? 이게 의식적인 반응이었고, 자, 척수의 무의식적 반사. 자, 무의식적 반사라는 거는 대뇌를 거치지 않겠다. 그죠? 의식을 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뇌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척수가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사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하죠? 감각수용기에서 감각을 받아서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로 가고, 척수가 알아서 판단을 내려서 운동신경을 통해 이 효과기관으로 자극이 전달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신경 경로를 우리는 반사궁이라고 합니다. 궁이라는 건 뭐죠? 우리 양궁, 활 쏘는 거죠, 활. 그래서 잘 보면 이렇게 활처럼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 경로를 반사궁이라고 하고, 이 반사궁을 통해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무의식적 반사라는 거죠. 당연히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이 자극 신호가 척수를 경유해서, 척수를 통해서 바로 근육에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무의식적 반사다. 그래서 요거는 왜 일어나느냐? 어떤 급한 상황일 때 있죠. 이렇게 발에 불이 닿을 때, 이거를 뭐 감각신경 거쳐서, 척수 거쳐서 대뇌까지 갔다 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척수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빨리 그냥 발을 떼라. 그죠? 이런 식으로 급할 때 빠르게 사용하는 이 무의식적 반사. 자, 여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종류 3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전반사. 신전반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무릎 반사가 예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떤 근육이 신장되는 자극, 근육이 뭔가 늘어나는 그거를 신장 또는 신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무릎 반사 있죠. 자, 요게 무릎이라 생각하시면 여기 무릎을 망치로 퉁 칩니다.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나면 이 신장되는 자극에 의해서 요게 척수로 이 자극이 가서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탕 치면 이렇게 올라오는 요 무릎 반사가 이 신전 반사라는 거죠. 자, 요게 신전 반사였고, 두 번째 굴곡 반사. 자, 굴곡이라는 거는 뭔가 굽히는 겁니다. 굽히는 거. 자, 얘는 도피 반사라고도 하는데, 자, 얘가 아까 봤던 이 발에 불이 닿이는 거 있죠. 이렇게 손상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반응. 그죠? 이렇게 불에 대면 뜨거워하면서 이렇게 몸이 전체적으로 굽혀집니다. 굴곡된다는 거죠. 그죠? 갑자기 뭔가 무서운 게 날라오면 저희는 이렇게 굴곡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방어하기 위한 반응, 피하기 위한 반응이기 때문에 도피 반사라고도 한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교차 신전 반사라는 게 되겠는데, 자, 교차라는 거는 뭔가 서로 크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정을 밟아요. 앞정 밟아 보셨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밟아 봤는데, 자, 앞정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이 오른발로 앞정을 밟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이렇게 막 뛰겠죠. 자, 요 자세입니다. 이 찔린 다리는 굽히는 거고요. 반대쪽 다리는 펴는 거죠.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요게 교차 신전 반사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앞정에 찔린 다리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굽혀진다. 그렇죠? 굽혀지고, 반대쪽 다리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찔린 다리는 굴곡. 자,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찔린 다리, 다리는 대퇴라고 하는데, 이 대퇴는 굴곡근이라는 것과 신전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름 그대로
굴곡근이라는 거는 굽히는 근육이에요. 굴곡근이 수축을 하면 다리가 굽혀집니다. 자, 아시겠죠? 반대로 신전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다리는 펴진다, 신전된다. 자, 요 개념을 잡으시고, 자, 그래서 이 찔린 다리부터 보면 찔린 대퇴, 얘는 굴곡된다 했죠. 굴곡이 되기 위해서 이 굴곡근은 수축을 하고요, 이 신전근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굴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반대로 반대쪽 다리, 찔린 쪽 말고 반대쪽 다리는 펴진다 했죠. 신전이 일어나는데, 이 신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얘랑 반대로 신전근이 수축을 하고요, 굴곡근이 억제가 된다. 그렇죠? 얘가 억제가 되고 얘만 일을 하니까 다리가 신전된다는 거죠. 자, 요 개념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쌤, 근데 굴곡근이랑 신전근이 동시에 수축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없어요. 약간 병적인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다리를 굽히려면 이 굴곡근이 수축을 하고 신전근은 억제가 됩니다. 서로 약간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수축을 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이 기출문제 한 문제 나온 거 있는데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피 반사와 교차 신전 반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앞정을 밟았죠. 자, 앞정 밟는 거는 뭐 교차 신전 반사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도피 반사기도 합니다. 밟으면 이렇게 몸이 응크러들죠. 그래서 도피 반사기도 하다. 자, 어쨌든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어요. 자, 1번 반사궁 경로를 통해 통증 자극에 대한 빠른 반사가 일어난다. 그죠? 반사궁,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라 그랬죠. 자, 빠른 반사가 일어난다. 맞고요. 통증 수용기로부터 활동 전이가 발생하여 척수로 전달된다. 자, 얘도 당연히 맞죠. 통증을 받아들이는 통증 수용기로부터 척수로 이 신경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자, 3번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편 대퇴의 굴곡근 수축이 억제된다. 자, 아까 전에 찔린 쪽은 굴곡이 일어난다 했죠. 굽혀지는 거. 그리고 반대쪽은 신전, 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 대퇴, 반대편 같은 경우는 신전이 일어나야 되니까 굴곡근은 억제돼야겠죠. 그렇죠? 굴곡근은 억제되고 신전근이 수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신전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겠죠. 굴곡근이 억제된다. 3번 맞습니다. 자, 4번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 통증 부위 대퇴의 굴곡근과 신전근이 동시에 수축된다. 자, 동시에 수축되는 거는 정상적인 상태 아니라 했죠. 얘는 아니고요. 통증 부위, 찔린 쪽은 굴곡이 일어나야 되니까 굴곡근만 수축을 하고요, 얘만 수축하고 신전근은 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 틀린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장 신경조절과 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배웠죠? 잘 복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골격근, 드디어 우리 근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